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은 말 그대로 세계 시장을 훨훨 날아다닌 K방산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이은 수출로 우리 방산업체 수주 잔고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세계 군비 증강 기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수출 지원으로 인해서 올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만 미래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산산업 미래에 대해서 이세환 군사전문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실은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방산 시장에는 좀 호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끝날 건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이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작년 가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희망적인 관측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겨울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반격을 했었고 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양적이 참호를 파놓고 소모전을 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이제 공세를 취해야 되고 네. 요즘 많이 나온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봄에 대반격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언제쯤 대반격을 할지 그건 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이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네. 원래 진짜 반격하려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격한다. 그렇죠. 계속 이런 반격을 얘기를 하려면 기습 공격을 성공하려면 기습 공격을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전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긴 네. 하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것이 필연적으로 아주 커다란 전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 K방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그 결과물이 전쟁으로 인해서 좀 아이러니하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가장 좀 확장시켜진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시장을 좀 넓힌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드론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드론의 드론이 대활약을 했죠. 네. 아마 이제까지의 전쟁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까지 지상 최강의 무기로 생각되었던 전차가 네. 이제 더 이상 지상 최강이 아니다. 이런 게 증명이 돼버린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AI를 기반으로 한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이런 드론 전쟁 이런 것이 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좀 재래식 무기예요. 네. 그래서 전차, 네. 자주포,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 그다음에 경전투기. 저는 앞서서 말씀하실 때 그 전차가 더 이상 지상 최대의 무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지상전에서 하이마스, 미국의 하이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과를 보면서 첨단 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됐다. 그러니까 시선이 모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식 무기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래식 무기에도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이마스는 그냥 로켓만 쏘는 게 아니라 이 로켓이 마치 미사일처럼 원하는 데 가서 꽂혀요.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뭐 대포나 뭐 로켓탄을 쏘려고 하면 좌표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받아서 한 3, 4초 만에 엔터키 3개만 누르면 바로 날아가거든요. 조준율이 굉장히 좋아진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 방해 전파가 날라와도 그거를 필터링하면서 목표에 꽂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뭐 팽팽하게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무기 시장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폴란드에 수출 잘했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그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다 된 밥이 엎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좀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노르웨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K2 전차하고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하고 이제 대결을 해서 결국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선정이 되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노르웨이 방사청에서는 K2 전차를 선택을 했었어요. 방사청에서. 그래서 국방부에 올렸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전차를 선택을 한 거네요. 예, 정부가 아니고 노르웨이 방사청. 방사청. 예. 아, 네. 예, 근데 노르웨이 정부하고 국방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독일제 레오파드 2를 전차를 선택하면서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웠죠. 네. 아쉬웠는데 노르웨이 방사청에서도 오히려 아쉬워했고 얼마나 우리한테 미안했냐면 노르웨이 방사청에서 우리 관계자들을 불러서 디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됐는지를 네. 설명하는 자리가 잘 안 해줘요. 그런 거. 그냥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브리핑까지 해줬고 거기서 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만약에 제3국이 K2 전차에 대해서 우리한테 문의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전차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성능은 진짜 네. 좋다. 그 비교 평가보를 보면 네. 어떻게 나왔냐면 성능은 동등. 독일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은 한국이 더 낫다 이렇게 네.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선택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취재하셨을 때 네. 어떤 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선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다음 네, 무기 네. 수출할 때 참고사항이 될 네.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나토 국가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나토 국가들은 네. 서로 간의 끈끈한 연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힘이 부족했고 또 하나 이 노르웨이 내에서 노르웨이는 그동안 독일제 전차를 계속 써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르웨이 전차병 전우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전우회 몰라요. 뭐 이들이 좀 어떻게 뭐 독일이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네. 이 전우회에서 강력하게 독일제 레오파드 2를 원했었어요. 계속해서 독일 네. 거를 써왔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독일이 이제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이제 가스를 수입했었는데 네. 전쟁 때문에 이게 못하게 됐죠. 그리고 그 대신 그 대체지가 노르웨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와 무기를 맞교환하는 이런 식의 절충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그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기를 판매를 할 때, 네. 수출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있어야 네. 이 무기 그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좀 예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네.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무기가 좋으니까 무조건 우리 거 사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니네 거를 이만큼 사면 니네도 우리 걸 이만큼 사줘. 네. 이런 절충 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절충 교육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방사청이나 해당 업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정부가 이런 절충 교육을 굉장히 유연하고 네.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방산 업체들이 기술력을 네.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해외의 유명 무기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네. 지금 작년 수주잔고 100조 원이라는 네, 네. 쾌거를 이뤘다면 네. 이제 앞으로 나가기까지는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 지금 예. K방산 이야기를 정부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부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네. 앞으로 정부도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시험대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차세대 잠수함을 이제 원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잠수함에서 대결하는 게 우리 한국과 일본. 네. 일본인데 한일전이죠. 한일전이 네. 됐죠. 한일전이 됐는데 여기에서 진짜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잠수함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서로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호각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서의 불발을 진짜 우리가 교훈 삼아서 네. 이번 캐나다에서는 좋은 성과가 이기를 그러면 이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부의 일단 지원은 이제 정부에서 네.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앞서서 뭐 잠수함이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거에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무기가 확실한 강점이 있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더 날개를 달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강점이 우리 무기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K방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주포나 전차 이런 뭐 경공격기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우리가
우리 국산을 하고 우리제 전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연구자분들과 과학자분들이 그다음에 엔지니어분들이 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몇십 년간 해오신 거예요. 우리 진짜 그렇게 갈아 넣는 거는 우리나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압축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압축 성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벤치마킹에서 안 끝났다는 거죠. 벤치마킹만 하면 거기서 끝나요. 영원한 이류가 되거든요.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무기가 국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실히 증명이 됐거든요. 네, 앞서서 노르웨이에서도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표를 받았잖아요. 노르웨이는 사실 K2 전차는 불발됐지만 노르웨이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무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확실한 강점은 성능은 세계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되 가격적인 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과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가성비가 좋죠. 요즘 가성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유럽제가 비싸요. 미국제도 비싸고 특히 유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국 내에 전차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어요. 그리스나 이런 데 있거든요. 워낙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도 해외에 있던 모든 무기 생산 라인을 자국에 다시 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사실 좀 움찔한 거예요. 한국제 전차가. 왜 노르웨이에서 충분히 우리가 자기네들이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한국제 전차의 성능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라고 느낀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뒤로서는 야 우리 거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교 평가했던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나아요, 우리 게. 그래요? 좀 나아요.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좀 나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걸 몰아봤던 노르웨이 평가단의 평가 자체도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몰아볼 줄 몰랐는데 이거 뭐 손색이 없다. 이거 당장 우리가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제 일단은 노르웨이는 뚫지 못했지만 이게 좋은 교과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천무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천무는 앞서서 그 하이마스, 미국 하이마스랑 좀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다연장 로켓.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사실 하이마스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거는 사실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실전에서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무기란 건 실전이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천무도 역시 하이마스와 비교해봤을 때 성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라고 전문가 보시기에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실전 평가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나온 스펙상 그다음에 천무를 일부 수입한 국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마스가 보여줬던 대부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 천무를 지금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중동 국가들. 일단 중동 국가들은 사실 이런 게 있죠. 사고도 안 샀다고 하는 게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자기네가 어떤 무기 체계를 수입했을 때 이걸 엠바고를 굉장히 세게 걸어요. 그러니까 엠바고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 시점까지 이거를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협상의 임명 계약 같은 거 한다는 어느 정도냐면 분명히 뭐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거에서 분명히 사진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사진에 있는데도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중동 국가들을 좀 노려야 되는 말씀 드려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오일머니. 오일머니. 구매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중동 국가만큼 이 무기 체계 구매력에 있어서 좋은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산유국들은 사실 중동 국가가 이제 무기의 자체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산 무기를 사야 되는데 이 중동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무기를 마치 이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사요. 이렇게 막. 그다음에
어떤 나라하고 좀 친해져야겠다. 네. 라고 그 나라 무기를 좀 찔끔 사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구매력은 있다. 네, 나는 예. 일단 돈이 있으니까 뭐 한번 보고 괜찮으면 사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게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보급 지원 장교들은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제 무기 그 천무는 일단은 그 용량은 하이마스의 2배예요. 네. 하이마스가 6발 쏠 수 있는데 천무는 12발 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 로켓탄도 하이마스하고 좀 호환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펙상 로켓탄의 퍼포먼스도 하이마스와 못지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실전 배치해서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그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 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동이 지금까지 그 네. 구매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군사 그 무기들을 많이 갖추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많이 갖추고 있어요. 많이 갖추고 제가 방금 있지만 말씀드린 엠바고. 예, 쇼핑하고 있어요. 네, 쇼핑은 많이 해놨지만 알리진 않는. 네. 그럼 많이는 갖추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 여력도 많고 네. 이런 국가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앞으로 그럴 여력이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전투기 시장에서 네. 예전까지는 이제 사우디 무기체가 미제 1세기였어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친미 국가들이 미제 1세기였는데 네. 그다음에 서방제 1세기였는데 이 오페크 국가들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 틈바구니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중동 국가에 파는 건 굉장히 고민이 돼요. 더군다나 여기엔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요 틈새 시장을 잘하면 우리나라가 파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동의 네, 틈새 시장을 네. 쇼핑하듯이 사는 국가의 네. 그 틈새를 잘 노려서 들어갈 네. 수만 있다면 굉장히 또 호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틈을 벌리기가 힘든 거지. 일단 벌어지기만 하면 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틈새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작년에 굉장히 그 좋은 성적표를 내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한 번에 100조 원 빵 이렇게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전부터 굉장히 그 틈새를 계속 두드려 왔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중동도 지금 두드리고 있는 중일 네. 거고요. 어떻게 두드려 왔고 이게 어떻게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네. 2010년대부터 사실 우리나라 방산이 많이 수출이 됐어요. 네. 특히 트리키에나 동남아시아 국가한테 꽤 쏠쏠하게 팔았어요. 네. 기술 판매도 했었고 이렇게 됐는데 전쟁이 막상 이렇게 나니까 이제 각국의 안보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네. 특히 과거에는 바르샤바 조약 동맹이었던 동유럽들이 이제 네. 나토로 편입됐던 신규 나토 편입됐던 나라들이 전쟁이 터지면서 자기네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줬죠.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자기네 무기를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그 공백을 이제 서방제 무기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넉넉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 동유럽 국가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성비를 찾아야 되고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 거죠. 그러네요.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K2 전차하고 네.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가 마지막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네. 가격을 따지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성능은 예. 네. 그다음에 자주포도 보니까 자주포는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뭐 당연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이렇게 갖고 FA-50 그 경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폴란드가 미국제 F-16을 원했었어요. 미국제 F-16을 원했는데 네. F-16을 제조하는 미국의 회사가 더 이상 F-16의 제조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F-35를 만드느라고 F-16을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조사가 우리나라 제조사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게 FA-50이거든요. 네. 이 제조사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직접 와서 우리나라 FA-50 타보고 네.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성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기술력을 높이고 네. 그리고 해외의 업체들과 또 협력도 하고 네. 이런 그 틈새를 노리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서 네. 확장됐다. 네. 그러니까 그 폭발력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 굉장히 불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산 무기, 쉽게 말해서 무기 체계란 건 분명히 어디선가 분쟁이나 전쟁이 나야지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네, 실전이 중요하다고 앞서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틈새 시장을 좀 계속 두드리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쨌든 좀 흐름이 끝나는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제가 사실 개전은 맞췄는데 종전은 3번을 틀려가지고. 그럼 종전 이제 한번 네 번째 기회. 여기서 네 번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는 휴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당사자국들의 대선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대선이 있고, 러시아도 대선이 있고 봄에, 그다음에 11월에 미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어떤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공방전이 여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가을부터는 이제 협상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그들도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 안에 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네 번째는 맞추시기를.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앞서서 이제 항상 계속 전쟁에만 우리나라가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전쟁은 빨리 끝날수록 좋은 것이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휴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산 시장은 전쟁에 좀 힘을 입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디를 기대어서 어디를 노려서 이 방산 시장의 호조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이번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산 무기들이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육상 무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탑티어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국가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FA-50을 사간 나라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이 나왔어요. 근데 이 KF-21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지금도 테스트가 굉장히 순조로워요. 외국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FA-50을 사간 나라들이 결국은 KF-20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미 이제 기술력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서 절충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그 무기 체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현대 무기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게 9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대해서 외국의 이 관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드웨어는 세계 탑급이라고 얘기해요. 하드웨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의구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준도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세계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뭐 자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뭐 거죠? 이제 프로그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좀 하드웨어 쪽으로 더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인력도 중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게 나와요. 저출산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요, 오히려 요새 중국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쪽 논문들이 굉장히 창의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만큼은 미국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이걸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특히 인력에 관한, 엔지니어들에 관한, 연구자들에 관한 처우 개선과 투자, 그다음에 육성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창의력 그리고 인재 개발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예요. 결국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이걸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이게 좀 곤란해요.
네. 정부 차원에 앞서서 이제 그 절충 교육이라고 네. 하는 그 거래, 네. 네, 거래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후한 지원도 필요하고 지금 그런 시점인 거네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우리 ADD에 있는 연구원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가요. 힘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분들이 나가셔서 국내 업체에 다시 재취업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만에 하나 이런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어떡할 거냐. 네. 이걸 막을 방법이 있느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시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네. 네. 뭐 힘든 정도가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발 압박이라는 게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 그리고 처우 개선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네.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다. 네. 일단 지금 기술력 가지고는 어느 나라, 미국 시장이든 네. 뭐 유럽 시장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가 노력만 하면 뚫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국은 가장 많이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무기의 수요가 있는 국가이기도 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한테 주력 전차나 주력 전투기를 팔 수는 없죠. 네. 여기서도 틈새 시장을 노려야 돼요. 너무 그 하이엔드급이라고 네. 하는 그런 무기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마침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훈련기 시장이에요.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미 공군의 훈련기 시장이 훨씬 큰데 미국도 정치적으로 자기네 업체를 선택했어요. 이건. 네. 근데 이제 미 해군 훈련기 시장이거든요. 근데 미 해군하고 공군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이 선택한 거 우리 선택하기 좀 그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이 있구나. 그래서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FA50 시리즈가 이제 네. 후보에 올라갔어요. 네. T50 시리즈가 후보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네. 만약에 우리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BTS가 나와서 마케팅하는 거에 100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방산 쪽에서는 100배의 효과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여기에다가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것만 성사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몇 단계 점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보 효과가 톡톡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거든요. 네. 기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일단 기술력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틈새 시장 잘 노리고 네. 그리고 어떤 기회를 맞았을 때 잘 뚫으면 네. 일단은 우리 무기를 판매를 하는 그 흐름은 네.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틈은 네.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있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시작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정부 관계자들이 잘 도와주셔서 하게 되면 나중엔 진짜 활짝 꼽힐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업체의 노력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그렇죠. 그런 지원 사격들이 좀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 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